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오늘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회상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가 벌써 32년 전의 일입니다. 독일에서 11월 9일 하면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하죠.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특별히 TV에서도 신문에서도 라디오에서도 특별히 그날을 특별히 회상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만 해도 제가 여러 신문들 혹시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한 기사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고 독일 여러 신문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어느 신문에도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는 하나의 독일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과거에야 굉장히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그랬죠. 근데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여전히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상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하던 유튜브를 이틀 후인 오늘 화요일 날 여러분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어떻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까? 1961년 구축을 하고 1989년 28년 만에 이제 붕괴가 된 셈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단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1975년 헬싱키에서 고행된 유럽 안보 협력 회의서의 제3항에 나타난 이 서방 측의 소련 측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서 최소한도 자유와 인권,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하는 세 번째 바구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그 대가로 이 서방 측은 소련 공산 국가들 측에 그동안에 생성한 2차 대전의 경계선을 물론 인정하겠다. 당시 소련 측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원했어요. 이젠 자기들도 더 이상 팽창하기 힘드니까 최소한도 서방층으로부터의 2차 대전에 생성한 경계선을 인정하라. 그래 그 경계선을 인정을 했죠. 그 대가로 서방 측은 이 헬싱키 의정서에서 제3째 바구니에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인정하라. 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은 그 내용을 간단히 추리면은 한 지역에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때 그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정의가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도, 정의도, 번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멋있는 명구입니다. 그래 이것을 기본 원동력으로 서방 세계는 동방 세계로 접근했고, 특히 분단되었던 독일의 경우는 동독에 대해서 이 두 무기를 갖고 나간 거죠.
그래 1989년 동독에서 평화혁명도 따지고 보면 이 헬싱키 그룹이 그 후에 조직되면서 평화운동으로 접하게 되고 또 동독에서 평화혁명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것이 교회인들의 역할이고 그 중심에 니콜라이 교회가 서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그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평화혁명을 쭉 훑어보았던 하트무트 츠바라는 그 라이프치히 교수가 그가 발견한 그 책에서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동독 사람들의 이런 평화혁명에 의해서 그들은 자체 해방을 성취했다. 그래 동독 사람들 스스로의 자체 해방, 스스로의 해방을 성취한 겁니다. 동독 내에서 독일 사람들 스스로가 자유를 찾고 자체 해방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트무트 츠바 당시의 라이프치히 대학 사학과 교수가 쭉 라이프치히 데모를 쭉 훑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책도 하나 썼어요. 동독은 스스로 망했다는 겁니다. 셀브세슈테르, 스스로 자멸했다는 거죠. 자, 이 원동력이 결과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을 28년 만에 붕괴시킨 거죠. 특히 라이프치히에서 10월 9일은 굉장한 의미 있는 날이죠. 혹시 천안문 사태처럼 독일 경찰이 진압하지 않을까, 또 당시 35번의 소련 군대가 개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한 속에서 그들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또 고바초프가 신사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쓰면서 동독에 있는 자기 군대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말하는 동독에서의 평화혁명은 결과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 원동력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헬싱키 의정서에서 나타난 기본적 자유와 인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통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제가 다시 덧붙인 뭐냐면, 자, 백림장벽이 무너지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카 대통령이 3일 후에 소벨린은 그 2차 대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주 쿠담 아주 입구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폭격으로 이제 파괴된 그 자체를 그대로 2차 대전에 그 여러 가지 비참했던 것을 회상시키는 의미에서 그대로 그 교회를 두고 그 밑에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백림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3일 만에 바이체카 대통령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죠. 그때 동독 사람들 많이, 동백림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꽉 찬 상태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걸 인용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자유를 주셨으니 힘차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자유를 찾아라 하면서 동독과 서독 간의 이 국민들의 결속을 다짐했죠. 도도히 흐르는 자유는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입니다. 백림장벽의 붕괴는 자유의 승리입니다. 또 독일의 통일도 자유통일입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아직도 70년 이상이 흘러나오는 상태에도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통일은 유엔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일이 유럽 통합과 관련한다면 우리는 유엔과의 관계 속에서 통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유엔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됐어요. 유엔에 의해서 6.25를 우리가 공산군의 침략을 막았어요. 또 유엔을 통해서 그동안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지금 북한의 인권을 최대로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엔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북한의 핵을 없애도록 그렇게 힘을 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다 유엔이. 1905년부터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구이사회가 된 이후부터 계속 북한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국가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통일 문제를 어디에다 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 없이 꼭 독일이 통일한 것처럼 자유와 인권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됩니다. 북한이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북한이 인권을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답을 줘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나 자유통일, 어디까지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을 우리는 전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엔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유엔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보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까지나 유엔과의 관계에서. 1917년 북한이 참 미사일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핵도 보유하고 이제 잘하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유럽 특히 독일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2017년) 가을에 이런 그 시점을 이제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짜이트지를 소개했습니다만은 북경에 나가 있는 특파원, 짜이트지 특파원 마티아스 나스가 북한의 저런 폭정에 대한 또 핵무기를 이제 과시하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오랜 그 기자 생활, 또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마티아스 나스가 이런 책을 썼어요. Countdown in Korea. Countdown in Korea. 여기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중세적 폭정 정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중세적 폭정 정권. 근데 여기에서 이 기자가 논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500명이 북한 체제를 지키고 있답니다. 500명.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핵심 세력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정적인 북한 체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를 도울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마스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남북한 우리 한반도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이제 우리 남북한 관계는, 우리 한반도 관계는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고 특히 유엔의 문제예요. 유엔의 과업이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창설될 때 유엔의 그 과제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까. 또 그 다음에는 인권을 어떻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옹호할까. 두 가지입니다. 요 9일에 와서는 기후보호. 이번에 글라스고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엔이 추진하는 또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기후보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2차 대전 이후에 생성한 유엔 기구라는 이 조직은 그래도 세계 어느 국제기구보다도 가장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 기구가 되지 않는가. 이 유엔에서 북한의 대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핵을 버리라.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고 북한도 도울 수 있다. 근데 북한은 핵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누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의 핵 보유는 그들의 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과거 소련이 왜 망했어요? 핵이 없어 망했습니까? 아니, 핵 보유국 미국과 거의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보유국이었었죠. 그래도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소련은 빵 문제와 자유 문제 두 문제를 다 해결 못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루는 이런 세계에서는 자유 문제도 빵 문제도 결과적으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결 못해요. 중국이 잘 나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국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독재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독재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언제는 꼭 망하게 됐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만큼 어느 세계나 막론하고 이 자유와 인권이 모든 것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우리 통일도 자유와 인권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유엔과의 긴밀한 관계, 또 안보 체제에서 긴밀한 관계에서 우리 통일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점에서 확신합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독일이 이룩한 자유와 인권을 토대로 한 통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겠어요? 그동안 분단국가 베트남에서 배워야겠어요? 그동안의 분단국가 예멘에서 배워야겠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에서 이미 31년 전에 된 통일에서의 통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호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보호를 했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제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토대로 한 명실공히 우리식의 통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노력해 주길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1989년도에 그 백림장벽이 무너지니까 그 89년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만 토대로 큰 잡지가 나오는데, 이 잡지에서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께 보입니다. 첫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장벽 위에 쭉 모인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희열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우울해. 우리 젊은이들야말로 정말 우리 통일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여기서 독일에서 가만 살펴보면 죽은 것 같아.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를 구하고 대학 나오고 그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70년 이상이 분단된 우리나라, 응? 그거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왜 그냥 도외시합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과거 제가 50년도 후반기에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83달러가 1인당 국민소득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자유사상이 강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나의 50년도 후반의 대학 생활을 너무나 나는 좋은 축으로 간직합니다. 자유사상이 풍부했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굉장히 낭만적인 사고를 저는 갖고 그때 대학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가난 속에서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 저는 조금 더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뭐 때문에 청년입니까? 청년다운 행동들을 해야 청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베를린 장벽을 도끼로 까는 이런 사진입니다. 28년간을 이 장벽을 쌓고 동독 주민을 핍박하고 못사게 굴고 그들이 서쪽으로 갈까봐 폭판 가운데, 육지 폭판 가운데 155km의 장벽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28년 만에 기분 좋게 무너진 겁니다. 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155km라면은 우리 휴전선은 155마일이라고 그래요. 휴전선도 깨져야죠. 헐벗고 핍박받는 가운데 북한 인민군들이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제대를 해도 10년, 14년의 군인 생활하면서 제대로 해도 아무런 직장도 보장이 안 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와야죠. 무기를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백림장벽이 깨지듯 남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삼대 세습으로 폭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특히 몇몇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북한 정권. 저는 이 세계에서 최악의 정권이라고 봅니다. 최악의 정권. 가장 자유를 핍박하고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특히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북한. 하기야 북한 정권은 북한에서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까 봐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원래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 전 한반도에서 이 북한 지역, 특히 평북, 평남, 황해도가 평양을 중심으로 가장 기독교가 발달했어요. 가장 기독교가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자유사상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평양이 가장 자유사상이 발달했어요. 전후. 근데 김일성 독재자가 오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많이 월남을 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되풀이합니다마는 과거 평양은 동양에서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우리가 자유가 들어가게 하면, 북한에 자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북한의 기독교가 아주
활발하게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전 이것을 잔디에 비유해요. 아주 전체가 말랐던 그 잔디밭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비가 오면은 그 잔디가 다시 쫙 살아나듯이 북한의 자유사상, 자유바람이 들어간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다시 기독교가 살아나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 독일에서도 기독교인 역할이 굉장히 컸듯이 앞으로 우리 통일에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호소하고 싶어요.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뿌리는데 최대의 노력을 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독일의 통일의 원동력이 되듯이 우리도 자유와 인권이 우리 통일의 원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